여러분, 혹시 뉴질랜드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부신 자연 풍경에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 치안도 좋고 복지도 괜찮은 나라면 보통은 다들 이주하고 싶어 하실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나라에서 정작 뉴질랜드 사람들은 꾸준히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고작 50만이 아니라 약 53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호주 옆에 외따로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큰 나라가 거의 없죠. 말 그대로 세상 끝에 있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인구가 누리는 삶의 수준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교육 수준도 좋고 정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투명합니다. 의료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사회 분위기도 대체로 평등한 편이라 극단적인 빈부격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관광지 홍보 문구로만 보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에 가까운 이미지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특이한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에서 젊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 적은 인구 중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바로 옆 나라 호주로 이동합니다. 거리도 가깝고 언어도 같으니까요. 지금 호주에는 뉴질랜드 출생 인구가 6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나 내전으로 사람들이 탈출하는 저소득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막 경력을 시작한 젊고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통계상 뉴질랜드 인구는 아직까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주로 이민자 유입 덕분에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나고 자란 젊은 인재들이 호주로 빠져나간 자리를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메우고 있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이 이민자들 중 일부도 몇 년 일하다가 다시 호주로 떠난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를 일종의 징검다리처럼 사용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체 뉴질랜드 경제에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질랜드 경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작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규모를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호주 시드니 한 도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호주 자체도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닌데 그 옆에 더 작은 경제권이 덩그러니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작고 지리적으로도 외딴 곳에 있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키우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은 아시아의 대형 국가들에서도 더 싸고 더 크게 그리고 주요 해상 운송로와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금융이나 서비스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 허브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오클랜드보다 싱가포르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리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금융 네트워크도 훨씬 촘촘하니까요. 심지어 이 지역에서만 놓고 봐도 호주 시드니가 이미 더 큰 금융시장과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통화 규모도 더 크고요. 게다가 정치 제도도 비슷하고 규제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뉴질랜드에 별도 거점을 만들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 뉴질랜드에는 정말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산업만 남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광업, 현지 주민을 위한 금융과 서비스업, 지역 해운 관련 산업 정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업입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농업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물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겨울이 올 때 이곳에서는 제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뉴질랜드 농산물은 아시아 같은 거대 시장에서 꽤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농업 자체는 돈이 되지만 정작 일자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토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농민들은 최신 설비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돌려야 수지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농장은 헥타르당 가치도 높고 기계화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를 얻을 만한 고용 흡수력은 크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대출하고, 이 모든 걸 규제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이 합쳐서 뉴질랜드 전체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비싸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산다고 해서 집이 싸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주택 부담이 큰 나라 중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수요를 줄이려 한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수요를 줄이면 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외국인 수요였던 호주 국민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법과 제도가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어서 서로의 국민을 거의 자국민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치와 조용한 도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은퇴 후에 살 집이나 휴가용 별장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투자 관점에서 봐도 뉴질랜드 부동산은 호주 대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집을 살 때 매입가의 몇 %에 달하는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뉴질랜드에는 이런 초기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뉴질랜드 집값은 국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고 지금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투자 목적의 수요를 줄이려는 정책 덕분에 집값 열기가 약간 식긴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줄이고 투기 수요에 규제를 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뉴질랜드가 집값 걱정 없는 나라가 된 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 층에게는 내 집 마련이 요원한 꿈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집값 때문이라면 왜 많은 뉴질랜드 청년들이 집값도 비싼 호주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단지 조금 더 싼 집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는 그 나라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만 남아있다 보니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농업이나 부동산 관련 일자리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겁니다. 반면 호주 대도시는 인구도 더 많고 산업 구조도 다양합니다. 금융, 연구, 첨단 서비스 산업 등 전문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예술, 의학, 공학, 고급 서비스 직종처럼 특정 도시 규모가 받쳐줘야 존재하는 일자리들은 자연스럽게 호주 대도시에 모입니다. 문제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향하는 그 대도시들이 내 나라 안의 수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브레인 드레인, 즉 인재 유출 문제인데 보통은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갈 때 많이 나타납니다. 뉴질랜드가 특이한 이유는 이미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임에도 옆 나라로 인재가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동 자유를 간단히 비교하자면 유럽연합 내부의 자유이동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국 국민은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서로의 나라에 가서 일하고 살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언어도 같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이민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이 호주에 와서 일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반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교육 기회도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호주 대도시에는 큰 대학이 많고 뉴질랜드 학생들도 대부분 호주 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나 전문직 과정처럼 정원이 제한된 학과는 뉴질랜드에서보다 오히려 호주에서 자리를 찾기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 겹치다 보니 뉴질랜드 젊은 층에게 호주는 언어도 같고 문화 충격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회만 더 많은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민 구조까지 더해집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유출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이민자들 중 일부도 몇 년 살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호주로 떠납니다.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 대도시로 들어가는 우회로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뉴질랜드는 종종 호주 대도시로 가기 위한 일종의 뒷문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막기 위해 호주와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주와의 자유로운 왕래가 줄어들면 당장 본인들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선뜻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언제든 필요하면 호주로 건너갈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개인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안전판입니다. 외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군사 안보, 경제 협력, 외교 정책 등에서 매우 긴밀하게 묶여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민 문제 하나 때문에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이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도 정치권에서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손해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을 때 호주로 나갔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경력을 쌓고 자산을 모은 뒤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들고 오는 경험과 자본은 다시 뉴질랜드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핵심은 젊은 세대가 이 나라에 남아서 살아가는 게 충분히 보람있고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집값과 소득의 괴리를 줄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은 필요하다면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뉴질랜드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력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공기도 좋고 자연 환경이 뛰어난 나라라는 이미지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쉽게 얻기 힘든 장점입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억만장자에게 비자를 파는 프로그램이나 호주 부유층이 호수와 별장을 사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도시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인구와 기회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뉴질랜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